2023년 10월 19일 새벽, 일본 도치기현 가미노카와정.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한 대의 차량이 도로 위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인 채 망설이듯 움직이던 이 차는 순찰 중이던 경찰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고 다가갔을 때 평범해 보이던 심야의 풍경은 되돌릴 수 없는 사건으로 바뀌게 됐죠. 차량은 렌터카였고 운전석에는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뒷좌석을 확인한 순간 접힌 시트 위에 천으로 덮인 사람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명의 여성이 숨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렌터카를 운전하고 있던 인물의 이름은 안자이. 당시 그는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에서 거주하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무직 상태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시신 유기 혐의로 즉시 체포됐고 경찰은 차량 안에 있던 시신의 신원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곧 피해자는 지바현 가시와시에 살던 사카마키라는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그녀의 얼굴과 등 일부를 제외한 신체 곳곳에는 긁힌 자국과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망 시점은 발견 시점으로부터 하루 이상, 길게는 며칠 전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녀는 교복 차림이었고 차량 안에서는 단화, 여행 가방, 핸드폰 등 그녀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수사는 자연스럽게 이 둘은 언제, 어디서 만났는가라는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카마키는 사건 발생 이틀 전까지 정상적으로 등교했고 하교 후에는 도쿄 도내의 역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자이 역시 같은 시기에 도쿄에 머물렀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0월 13일에 그는 우스노미야 시내의 렌터카 업체에서 약 일주일 일정으로 차량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10월 17일에 안자이가 그녀를 렌터카에 태운 뒤 그날 안에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신을 옮길 공간과 시간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안자이의 과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에서 태어나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주변의 기억 속에 그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문제아라기보다는 항상 주변부에 머무는 존재감이 옅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시절부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보였다는 증언도 존재합니다. 사소한 놀림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극단적인 언행을 보인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곧바로 취업했지만 20대 초반에 인생의 방향은 크게 틀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신의 손으로 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그는 게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아를 차량에 태워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죠.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명확히 지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채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의 관리 아래 살아간다는 조건이었지만 이 결정은 훗날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2살 많은 형은 이 사건으로 그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안자에는 직업을 전전하다가 사건 발생 전에는 무직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온라인 게임, 밤에는 음악과 영상 시청, 이른바 백수 활동에 몰두하는 생활을 했던 안자이. 지인들은 이제 취업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현실과의 연결은 점점 느슨해졌고 시간은 별다른 개입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의 시간 속에서 그는 다시 미성년자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는 매칭 앱을 통해 사카마키와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사건 직전 친구에게 연상 남성과의 교제를 언급했기에 아마 그 남성이 안자이였을 것입니다. 당시 둘의 나이 차는 13살. 그 간극을 메운 것은 현실이 아닌 화면 속의 대화였습니다. 체포 이후 안자이는 유기한 것은 틀림없다라며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살해에 대해서는 한동안 명확한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의 재체포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갔고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이 사건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차량 안에 남겨진 흔적은 사카마키가 격렬히 저항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자이는 그녀의 목을 집요하게 조르며 숨이 멎을 때까지 손을 풀지 않았다고 전문가는 판단했습니다. 사건 전 그가 온라인에서 목 조르기, 살인과 같은 단어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차량을 일주일 전 대여한 것, 검색어의 내용,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이동한 시간. 그 모든 선택은 순간의 감정만으로 설명되기에는 어렵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안자이는 최후의 진술에서 자신의 죄를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앞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른 시간에 멈췄고 남겨진 가족과 지인들은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2024년 우츠노미야 지방법원은 그에게 24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고한 사리에 기반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판단하며 피해자의 저항을 배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이유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동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고 당시 판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이 판결은 일본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특히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판단으로 다시 사회로 복귀했던 가해자가 결국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반복해서 놓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당시 판결문에서 그의 위험성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사회로 내보냈고 그 이후의 시간은 아무런 개입 없이 흘러갔습니다. 사카마키의 지인들은 그녀가 특별히 일탈적인 생활을 하던 아이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등굣길, 친구들과의 문자, 학교가 끝난 뒤 짧은 자유. 다만 그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른 세계와 접촉했을 뿐입니다. 화면 너머의 상대는 나이를 숨기거나 의도를 감춘 채 언제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신뢰는 현실의 위험을 가릴 만큼 충분히 강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 체포됐을 때 집행유예 이후의 관리가 달랐다면, 만약 위험 신호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이 비극은 정말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